자, 표지에 보시면 오늘 저희가 할 북세미나는 어린이가 꼭 들어야 할 7가지 말입니다. 7가지 말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신 무지개 같은, 그래서 7가지 이 말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꼭 남겨야 할 무지개 언약과 같습니다. 7가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꼭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비를 십계명을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돌비 시대라고 합니다. 입체 음향이 아니라 돌로 쓴 비석의 시대입니다. 신약은요, 신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시대가 신약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7가지 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줘야 돼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7가지 단어가 새겨지게 만드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7가지 말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사랑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7가지 단어를 새겨줘야 가장 지혜로운 부모고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수 한 분이 시를 가지고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를 암송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기 혼자서 묵상을 합니다. 진정으로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자기 속에 시를 저장을 하고 그 시를 계속 묵상하면서 시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 부모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아동학대, 아동 살해 사건은 완전히 부모 일을 포기한 인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원영이 사건을 통해서 남자들이 정신이 나서 최근에 교회에서 하는 그 아버지 프로그램에 남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아직 대전까지 전염병이 안 내려와서 우리는 지금 없지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교회마다 아버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이달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7가지 단어를, 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이게 저장이 돼야 돼, 마음에. 부모의 7가지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삶의 지혜가 나오고 자신감이 나오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삶의 신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7가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돌비 신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걸 새기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저자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실행 방법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한 서너 번만 읽으면 다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규례들이 암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저장이 되면 아이들이 행동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게 부모가 아이디어가 생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통째로 내 속에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다 집어넣고 그때마다 순발력을 가지고 아이들 상황마다 지혜롭게 아이들을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가 이 책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정서적 충족감입니다.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도피 반응이 일어나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성적이어서 항상 뒤에 있고 숨어 있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아이 안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이 드러나요? 공격적이고 반항적입니다. 매사에 소리 지르고 울고 떼를 쓰고 보채는 아이들은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항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는 도피 반응이고 하나는 도전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될 게 뭐냐? 이 7가지를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이 7가지는 머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머슬로우의 욕구 단계 다 아시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칭찬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경받을 욕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머슬로우가 이 욕구 단계를 설명하면서 자아 실현은 계속 발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취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성취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는 계속 발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존경,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채워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채워줘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첫 번째 해줘야 될 중요한 레슨이 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아이들의 중요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행동했는데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물을 엎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못된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1페이지에 보시면 무시당하는 것보다 매 맞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간절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중요감에 대해서 부모가 착각하는 3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잘못이 우선순위의 잘못,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죄책감의 잘못, 그리고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의 잘못. 아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잘못된 거예요. 이 3가지를 우리가 3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3가지 잘못된 것을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 중심으로 가정이 우선순위가 형성되어 가는 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차버리고 애들 중심으로 삶이 형성되어져 가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아내의 착각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기에 그 에모리 대학의 알프레드 네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 중심의 가정으로 인해서 부부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중심.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부부의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애견 반려견 키울 때도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키우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개가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그 주인을 갖고 놀아요. 그러면 전문 훈련가들이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네 주인이다부터 개를 가르쳐요. 그래서 개하고 걸어갈 때 개가 주인 앞에 걸어가면 지가 주인인 거예요.
애견 훈련가들은요, 반드시 주인보다 개가 앞서 못 걷게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정을 시켜주는데 아이가 그 집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알프레드 네서 박사는 부부관계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비교했잖아요. 부모라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왜요? 18세가 되면 다 끝나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부부관계는 평생 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가정이라는 건 두 사람이 시작해서 두 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가 생겨나면 모든 애정과 모든 관심과 모든 헌신을 아이한테 다 쏟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착각합니다. 자기를 세뇌시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가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고통의 장소가 되고 아이들이 다 크고 떠난 이후에 오는 사회적 현상이 뭐예요? 황혼이혼입니다. 끝까지 살아야 될 사람은 남편하고 아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터만 박사도 아내가 남편보다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틈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엄마들의 마음에 아이라면 이건 위험신호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또 다시 설명이 돼요. 그런데 루이스 터만 박사가 여러 가정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그래 아이들이 중요감을 갖는 거지. 너만 중요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몰두하는 거는 아이들도 망치고 가정도 망친다. 아이들에게 중요감을 주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에게 줘야 할 7가지 언어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이게 계속 책에서 4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 이 전달되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잘못돼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아이예요. 남편은 안 보이고 엄마는 안 보여요. 거기서부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아이 왜 이럴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희생하는데 당신은 뭐해? 방법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이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아이가 정말 자기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부부가 되면 아이들의 삶은 거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이를 중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아내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더 잘해주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다. 이 진 레어드 박사가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학적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혁명이요? 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요구했어요.
효를 요구했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가 완전히 자녀들에 대해서 희생물이 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아이에게 더 좋은 거를 옆집 아이들보다 뭐 회사의 과장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집단에 가면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면 이미 부모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부모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아이들도 자기 위치를 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받았는데도 애는요,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고 사는 부모는 이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을 받아요. 아이한테 끌려다니면 끝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부모가 요구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부모가 끌려가는 건지 그 기준선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돼요. 기준선이 없으면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베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아이는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너는 중요해. 근데 아이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진 에어드 박사는 아이들이 가정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리 만족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아이들이 중요해요. 왜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아바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의 아바타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걸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취하지 못한 걸 아이들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대용품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아바타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우선순위, 아이에 대한 존경이냐 죄책감이냐, 아이가 내 인생의 아바타냐, 이 세 가지는 아이를 다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이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부모의 은밀하게 감추어진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밀하게 감추어진 자기 도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요.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이렇게 온 힘을 다 기울일까?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이렇게 집착을 할까? 부모의 집착을 아이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눈치챕니다.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해요. 엄마는 갈 데가 없고 아빠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인생에 가장 필요한 정서적 충족감을 주기 원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부부 사랑만큼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없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감의 영역에서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열등감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부모는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만들어줘요. 그 형제끼리 비교하거나 아이를 옆집 애하고 비교를 하거나 아이의 외모, 아이들의 성적, 어떤 그 체력, 스포츠, 재능 이런 거를 비교하면 아이들이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마음에 심어주려면 대놓고 비웃고 비꼬고 업신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을 금해야 돼요. 아이가 부모 때문에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분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마음에 열등감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빠진 아이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냐 열등감이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아이가 트럼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인간처럼 무식한 인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존감과 열등감이 결합이 되면 괴물이 나와요. 자기 허식의 괴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중요감을 줄 수 있나? 3페이지로 가시면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충분감, 자아정체감, 자기가치감인데, 이 세 가지 중요감, 이 중요감 안에 이 삼원색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려서부터 줘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마음을 키워주라고 합니다. 2살에서 3살까지가 기본 형태가 결정이 돼야 돼요. 2살 배기만 돼도, 그 책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2살이 되면 부모를 조종을 합니다. 2살은 그래서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꿰뚫고 벌써 부모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런 것처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중요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의 중요감은 세 가지 요소가 채워져야 이 중요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충분감, 둘째가 자아정체성, 셋째가 자기가치인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와요. 그럼 충분감은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엄마는 딸에게, 같은 성별의 부모로부터 와요. 자,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채워져요. 여자아이는 엄마에게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채워져요. 아들에게 아무리 엄마가 넌 훌륭해, 너는 똑똑한 아이야, 난 네가 옆에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해봐야 소용없어요. 엄마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아빠가 해야 돼. 아들은 아빠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아빠는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완전히 자기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충분감은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그냥 가물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요. 아이의 눈빛이 안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상담하고 대화해보면 아이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가는 충분감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은 다른 성별, 딸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아정체감이 세워져요. 그래서 만일에 자아정체감이 없는 아이들이 최근에 일으키고 있는 게 뭐예요?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는 다른 이성으로부터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이나 잘못된 상처나 잘못된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이는 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동성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자기는 갑자기 여자한테 끌린대요.
분명히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아버지의 무관심과 아버지의 냉대와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성에 대한 정체성.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애 감정, 이성에 대한 사랑의 안정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소망, 미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성인 부모에게서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젊은 아이들은요, 완전히 이 이성관계가, 남녀간의 육체관계가 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최근에 한 신문에서 갤럽 조사한 거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 아이들에게 평균 연애하는 사람이 3.4명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육체관계를 맺은 사람은 7점 몇 명이에요. 200명. 그야말로 원나잇 스탠드예요. 그냥 만나서 즐기고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홍대를 어슬렁거리고 신천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이태원에 어슬렁거리고 서로가 눈에 맞으면, 눈에 상대방이 보이면 그냥 하룻밤 자고 헤어져 버려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성으로부터, 이성 부모로부터의 자아 정체성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사회가 이게 아빠가 딸이,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자아 정체성, 성의 정체성, 사랑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붕괴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감은 부모가 동시에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될 일, 아빠가 해야 될 일,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전부 달라요. 이게 공급의 밸브가 다른 겁니다. 온수 밸브를 열어야 온수가 나와요. 냉수 밸브를 열어야 냉수가 나와요. 근데 이 자기 가치감은 부모가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줘가지고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해야 돼요. 너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지 몰라.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해줘야 돼. 이러려면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내부터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면 남편부터 사랑합니다. 어떤 산악인이 넋두리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산을 비교해서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나를 품에 안아준다. 마누라는 지 하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언제나 새소리, 바람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마누라는 잔소리하고 넋두리고. 산은 내가 바빠서 자주 가지 못해도 산은 불평 없이 기다려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전화통에 불이 난다. 산은 사계절 옷을 갈아입고 어른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게 보여준다. 마누라는 사계절 몸빼 입고 지를 쓰기도 한다. 산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그런데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서먹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서로 메마른 감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다? 이미 이게 거짓말이다. 반드시 부부의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자식에게 흘러갈 때, 그때 아이들은요, 자기 충분감, 자기 가치감, 자아 정체성, 중요감의 이 세 가지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이제 중요감을 채워주는 몇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에게 너는 중요해,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엄마 아빠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야 자녀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줄 수 있어. 나는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너는 그러지 마라. 애는 이미 이게 DNA가 옮아가 있어. 부모가 자기를 한심하게 여기면 애도 자기를 한심하게 해요. 아이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1장에서부터 중요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게 기능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이건 정말 성서적이다. 기본 원리가. 그리고 모든 게 부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로부터 자녀를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리.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이 사랑을 못해. 얼굴 쳐다보고 왜 이 인간이 태어났을까 이러면 애도 화장실에서 얼굴 쳐다보고 왜 난 태어났을까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나를 대하는 심리적 태도를 아이가 자기를 대해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나 하시죠. 내가 그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줄 건데 물어봐야죠. 그래도 안 물어보시죠. 저는 첫 번째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스킬이 아니라 본성이 됩니다.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 아이에게 너도 우리 집안의 가족의 한 사람이야 이런 걸 인식시켜 주려면 아이로 하여금 집안의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아이가 그 필요한 일을 할 때 어디를 가나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맛보게 하고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게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브루노 베텔하임 박사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을 만들려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자기 가치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이의 자기 가치감을 높아주려면 아이에게 어떤 일을 집안일을 나누어 주고 그걸 잘했을 때 아이를 칭찬하고 아이의 그 헌신과 노력과 전능을 칭찬해 주면 아이의 자기 가치감이 2배, 3배 급상승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여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반드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정중하게 가족의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 네 번째, 부모가 이게 참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그러면 엄마가 대답을 해요. 내가 애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나가라 그럽니다. 애랑 얘기하게. 왜 이래요?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아니요, 그 애가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꾸 끼어들어와요. 며칠 전에 좀 재미있고 그냥 정말 웃기고 슬픈 얘기를 해요.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 방 앞에 웬 여자하고 엄마하고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담당 교수를 찾아와서 성적을 고쳐달라고, 재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수가 그럴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된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그 주변 교수들이 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엄마가 교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을 안 해요. 엄마는 자기만 중요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전혀 이해가 없어요. 아이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해줘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아이가 선택하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게 해요. 결정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아이와 더불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어느 한 아이가 비싼 자동차를 세차하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 차 비싸지, 그럼 비싸지. 이렇게 잘 관리해야 나중에 중고차 팔 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어. 그러자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빠, 난 별로 안 비싼가 봐. 자동차는 매일 닦으면서 애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줘요. 애들은 그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열등감을 키워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감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빠는 널 사랑해, 애는 쇼하지 마, 너는 얼마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지 몰라, 자동차지 왜 나야, 이럽니다. 부모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아이들이 점점점 질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만 되면 반항적이 되고, 사춘기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에게 다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심각한 애들은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리고 다 당하십시오. 애를 내가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놓는. 일곱 번째, 가끔 기대하지 않은 일을 시킴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모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동생 가족이 방문했을 때 14살짜리 조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왜 안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농장 트랙터, 중고 트랙터 경매시장에 보냈대요. 14살짜리. 트랙터는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트랙터잖아요. 근데 그 트랙터를 구입하는 자리에 아들을 보냈다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아이는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그가 한 일을 축하해주고 그 아이가 결정한 그 트랙터의 기능, 용도, 적당한 가격 그렇게 가져왔을 때 아이는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그건 100마디 말보다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 맡기고 처리하게 함으로 아이의 중요감 지수는 치솟아납니다. 잘못 싸웠으면요, 21일 이내에 반품하면 돼요. 돈은 도로 찾아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는 게 좀 힘겨울 뿐이지 그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리턴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가져가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선물로 주는 겁니다. 브로시 브릭스 박사가 26년간 자녀 교육의 인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자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인정시켜줘라.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게 브릭스 박사가 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가 자기를 좋아하게 해줘. 엄마 난 내가 좋아. 이런 중요한 사람. 엄마 난 내가 싫어. 이러면 잘못 키우는 거야.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나도 싫어. 교회 목사도 싫어. 이러면 잘못 키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두 번째는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머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두 번째도 안정,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이 연금에 들고 보험을 들고 이 안정감 때문에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한국 건국 이래로 가장 저축률이 높대요. 다들 이제 늙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래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안정감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부모. 힐리앤 브루너 그 박사팀이 탈선한 아이들, 사춘기 때 방황하거나 탈선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쓰셨는데, 아이들이 기본적 필요,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8살이 되어도 사탕을 가게에서 사탕을 훔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천안에 그 교사가 돼서 이제 처음 부임한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걔가 급하게 카톡을 해왔습니다. 우리 반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뭘 훔쳤는데 이 아이를 내가 잘 타이르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애가 계속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훔쳐요? 불안한 거예요. 이 힐리앤 브루너 박사가 안정감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 조사를 했는데 계속 훔쳐요. 어제 뉴스에 40대인가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계속 옷을 훔쳤습니다. 왜요? 스릴을 맛보고 싶대요. 근데 그 뒤에는요,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불안정한 마음이 아이들로 하여금 점점 탈선에 빠지게 합니다. 40대가 넘은 남자죠? 남자였죠. 그래가지고 그 훔친 옷을 쭉 늘어놨는데 여기 한 반은 훔쳤더라고요. 옷을 펴놨는데. 이 사람 왜 이러고 삽니까?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못 받아요. 그런 데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 짧은 스릴감에서.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도둑으로 만든다. 잘못 아이들을 제대로 감싸주지 않으면 집안에서 도둑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리앤 브루너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가게에서 계속 사탕을 훔친다고. 그래서 무엇이 아이들에게 불안정감을 주는가? 제일 첫 번째가 부모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는 부모, 싸우는 부모, 무관심한 부모, 이런 부모는요, 아이들은요, 그런 부모, 엄마, 아빠의 모습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애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인생을 살기 싫어진대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글을 하나 썼는데, 자기는 맨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는 학교도 가고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숙제도 하기 싫고 사는 게 싫대요. 초등학교 아이니까. 그 아이 입에서 사는 게 싫다는 말이 나오는 건 부모 사이의 갈등입니다. 거기 짐이라는 아이 얘기를 저자가 했는데, 거기에도 부모가 다투는 가정 붕괴, 이 집이 부모가 언제 이혼할지 모르고
언제 가족이 해체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아이는요 폭력과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마약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부모의 갈등, 두 번째 이유는 또래 집단의 압력, 세 번째 이유는 뭔가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커요. 두 번째는요, 자주 이사를 다니면 아이들이 친구를 못 사귀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 세계에서 부모 그리고 친구. 어떤 청년들은 새로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친구 못 사귀면 교회를 또 떠나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건 안정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 생활 규칙이 없을 때 아이는요 자기가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17살 된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녁에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11시까지 들어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정말 자기를 걱정하고 있나 그 엄마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늦게 심야 영화를 보고 새벽에 들어가면서 일부러 문을 꽝 닫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11시 넘어가면 엄마가 전화할 줄 알았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없어요.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이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한 겁니다. 부모가 통제를 해야지 아이들이 안심을 하지.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규칙, 그 가정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룰은 정해놔요. 대학생 아이에게 저녁 6시까지 들어와. 이건 너무 지나친 거고. 네? 밤 12시. 좀 합리적인 거. 잘하셨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유야. 그 다음에 통제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6번째, 아이가 언제 불안합니까? 부모가 집에 없을 때. 5번째, 아이가 지속적인 비난을 받을 때. 1000명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책을 쓴 저자가 말하기를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 잔소리 비난을 받으면 거절당한 느낌이 든다. 부모가 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부모가 나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불신감에 빠져요.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죄책감 때문에 자꾸 아이들에게 선물 공세합니다. 근데 선물을 받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부모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아이 앞에서 자꾸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세상 불안한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뭐 물가가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 경기 침체가 어떻고 자연재해 전쟁 뭐 북한 김정은의 무슨 미사일 얘기 뭐 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애 앞에서 하면요 애가 불안해져요. 아이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부모는 이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애 앞에서 막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점점점 마음속에 만성적 부모의 불평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염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어요. 안정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7가지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탈선한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입맞춤 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인형이에요. 아빠 인형, 엄마 인형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부부가 다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아이는 보지를 못하고 큰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결국에 불안에 쫓겨요. 삶의 안정감이 없이 안정감이 없다는 건 방황하는 거죠. 계속 방황.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람기가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바람기 많은 것도 결국에는 안정을 못 찾아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아이들 앞에서 매일 한 번씩 입을 맞추세요. 남편이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가서 현관에서 남편 가방 내려놓고 끌어안고 가볍게 입을 맞춰주세요. 애 앞에서 쇼라도 좀. 돈도 안 들잖아요. 그거 하면 세금 더 받아야. 애들한테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늙어도 주책이야 이러면서도 애들은 안심이 돼요.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설마 우리 내다버리겠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케네스 포먼 박사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그분이 계시면서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청소년들을 분석 조사한 게 뭐였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탈선 비행 청소년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는 나오죠. 데이빗 굿맨 박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면 아이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저 인간 이러고 쳐다보면 해도 저 인간 이러고 쳐다봐요. 미소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험악한 감정도 아이들에게 전염돼요. 웃으세요. 오늘부터 하셔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라고? 키스를 해주세요. 잊어버렸지 하는 법다. 진경씨 잊어버렸지? 안 잊어버렸어. 아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나랑 눈이 마주쳐서 물어본 거야. 인신공격이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 사이의 안정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지속성. 그냥 어떤 때는 잘해주고 어떤 때는 막 지옥에서 온 사자같이 그냥 험악하게 굴고, 애들이 이 여자는 뭐야 이렇게 되고 이 남자는 뭐야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두 얼굴이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고 너무 지나치게 악하게 굴면 아이들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이 단란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가족에서 행복감, 기쁨, 단란함을 못 느끼는 아이들은 잘못된 친구에게 끌려간대요. 아이를 잃어버린다.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하나도 안 맞아. 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언젠가 저 여자 나 내다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 행복해.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가족이 함께 같이만 있으면 서먹해. 애들은 서먹하니까 벌써 엄마 아빠가 서먹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온다고 또 소리 질러. 나와봐야 뭐해요. 웬 이상한 인간들이 둘이 앉아서 묘하게 낯선 분위기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있는데 거기 어떻게 앉아있어요 애들이. 넌 로또야 이러고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못 앉아있어요 애들이. 제발 사랑 좀 하십시오.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 나옵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너무 지나치지 말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반드시 기본 룰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째 축복의 언어했을 때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율법의 조건을 걸라 그랬잖아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쓰레기 내놔야 되는 그 딸에 대해서 엄마가 조건을 걸잖아요. 너 수요일 날 쓰레기 안 내놓으면 그 다음에 벌은 이거야. 근데 아이가 안 내놨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네, 자기 방에다가 쓰레기통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다시는 수요일 날 쓰레기통 내놓는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룰이 있어야 돼요. 안 잊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규칙과 함께 적절한 훈육이 있어야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았을 땐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식 맞으면 때리세요. 징계하세요. 훈계해야 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구나.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해주십시오. 만일에 부모로부터 충분히 스킨십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대인관계나 연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적응을 못해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스킨십을 받아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가 뛰어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고 이런 어쨌든 피부 접촉이 많아져요. 소속감, 아이들은요 소속감을 가질 때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가족이나 학교에서나 어떤 스포츠팀이나 무슨 취미생활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 팀원이라는 사실을, 그 중에 일부라는 사실을 항상 경험하게 해줘요. 이게 머슬로의 욕구의 단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죠. 소속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이거 다 테스트는 집에 가서 남편 옆에다 앉혀놓고 한번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둘이 앉아서 서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반드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애가 안 나오면 애 방에 가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 3는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학교 성적 올라가면 내 아들 이랬다가 성적 떨어지면 저 죽일 놈 이러고 앉았으니까 애가 자기는 용납되지 않아요. 성적이 올라가야 인간 대접받는다는 걸 애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면 자꾸 애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죠. 성적으로 아이 가치를 등급을 매겨버리고 학교 성적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는요 이미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남가주 대학의 미식 축구 코치 잔 맥케이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잔 맥케이는 뛰어난 코치인데 그 아들 잔 2세가 그 미식 축구 팀의 선수예요. 그래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을 때 TV 인터뷰에서 그 아버지가 코치고 아들이 선수인데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라 그랬더니 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연하겠지.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미식 축구를 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뭔가를 성취해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건강은 좋은 음식, 좋은 운동을 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정서적 그 건강은요, 자존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80년대, 90년대에 한창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심리학 그 내용들이.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시대에 유행하다 끝날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억셉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유용한 사람이고
어디에나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쌓여져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 수 있어요. 이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삐뚤어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만 옳고 넌 틀려 이러고 나와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너도 존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왜 수용감이 부족한가?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판입니다. 어느 한 청년은 뭐만 하면 부모가 계속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좌절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북세미나 하면서 거의 모든 세미나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비판하는 부모. 잔인할 정도로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오래간만에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엄마에게 가지고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네 반에 몇 명이 100점 맞았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기뻐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점점점 자기 안에 자기가 움츠려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는 엄마가 농담한 거야. 근데 애는 이미 죽었어. 그냥 네가 어떤지 그냥 해본 말이야. 근데 애는 벌써 죽었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게 아이에 대한 건전한 후육과 아이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게 듣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헤아리고 마음에 헤아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또다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이는 여러분의 아바타가 아니라는, 그 다음에 지나친 과잉보호,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대, 애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잉보호에서 부러진 다친 영혼보다, 망가진 영혼보다 부러진 뼈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냥 애들이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지, 부모가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게 되면 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 얘네 부모는 반드시 하루 100번씩 애 앞에서 키스를 하지. 그 다음에 8가지. 자신감과 성취감은 억셉트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용납하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수용감을 주려면 8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아이는 전부 다르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거기에 크라이드 비트 조련사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도 다 다르대요. 우리가 볼 때는 사자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조련사는 얘는 무뚝뚝하고 얘는 장난기가 많고 얘는 사납고 얘는 우울하고, 사자도 우울하대요. 조련사는 그 사자의 특성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브뤼셀 폭파범 중에 한 사람이 둘째잖아요. 형은 태권도 사범입니다. 형은 국가적 인물입니다. 어디를 가나 명예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둘째는요, 어려서부터 사고 뭉칩니다. 그래서 집안에 냉대와 비판 속에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IS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동생의 마음속에 나도 형처럼 한번 세상을 놀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처럼 무슨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 아이가 찾아낼 수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손쉽게 세상을 놀랄 만한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는, 이게 전부 어디서 와요?
부모가 자녀의 독특함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형하고 계속 비교하고 너 형보다 못한 놈이라고 애를 키워내면 어느 날 이 아이의 그 분노가 터지고 아이의 실망감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는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의 독특함을 인정해야 돼요. 어저께 어느 한 교수님이 대담을 하는데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한국에 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결정을 내렸대. 우리 아이들은 비범한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을 교육에 뛰어나신 분이 자기 아이를 분석해 보니까 비범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 아이는 비범한 아이들이 아니니까 평범하게 잘 키우자. 그래서 애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커요. 교수님이 내가 교육학자인데 너희들은 내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러고 아이들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는데 1년 쉬고 싶다 그래서 그냥 쉬라 그랬대요. 그 아이만의 독특성을 부모가 인정을 해줘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인정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아버지는 아이가 그 잔디를 깎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손잡이가 안 되니까 아이가 팔을 번쩍 들고 잔디를 깎았는데 그대로 하면요 이웃에게 욕먹을 일이잖아요. 아동학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같이 잡아서 아이가 잔디를 깎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 아이는요 진짜 자기가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잔디를 깎아보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쌓이면 자기 수용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잘 찾아내서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자꾸 채워줘야 돼요. 만족감이 채워질수록 아이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자기 수용성이 커집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비판하고 있나요? 왜 반응하고 있어요? 싫으신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가치 있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널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이거는요 아이들의 귀에 언제나 이 엄마의 사랑의 고백이 귀에 맴돌게 그렇게 반복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용감은 아이들을 친구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재능을 받아들이는 것. 친구뿐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그 재능의 욕구도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번에 이란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6년 만에 나왔나? 그렇게 나와서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애가 이제 컸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신세계가 뭐냐면 레고 조립하는 거예요. 애가 레고를 보는 순간에 너무 크게 기뻐하고 레고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레고하는 거에 대해서 애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고를 한 세트 사줬대요. 그래서 내가 애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한 세트냐? 그리고 내가 두 개인가 세 개를 더 사줬어. 이거 무겁지도 않다 레고. 그냥 박스 버리고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라. 설명서하고. 무겁지도 않은데 왜 한 세트만 사주냐. 애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선교사 이 부부는 아이의 그 재능을 받아들여주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란에는 그게 레고라는 게 없대요. 그쪽에는 아직도. 그래서 애가 좋아하니까 애 방에다 놔두고 몰래 1시간씩 하라 그러는 거야.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제가 잘했죠? 제 돈으로 줬어요. 다섯 번째, 아이들하고 솔직하게 진실한 관계를 유지해요. 부모가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아빠도 어렸을 때 무서웠어. 그리고 아이를 안심시켜주면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무서워하는 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겁쟁이라고 놀리고 뭐 네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아이를 비난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로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아이를 손님처럼 대우하십시오. 이 아이뿐 아니라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마누라 남편도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우리가 손님처럼 대하면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중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부는 진정으로 서로를 존경할 수 있고, 그런 아이는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아이들을 압력을 가하거나 부모가 억압적으로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8가지가 기본적으로 아이의 중요성을 성장시켜주는 부모의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를 사랑해. 이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그레서 박사가 현실요법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신질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정신질환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두 가지 욕구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비하감이 결국에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나 대인관계 기피증으로 나타나거나 공황장애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 두 가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욕구만 채워지면 가장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은 받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균형이잖아요. 반드시 사랑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빅토르 위고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심리분석학자 르네 스피츠 박사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의 어머니로부터 자녀에 대한 사랑을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보육원 아이들을 봤을 때, 보육원 아이들은 그 보육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이러는 게 일반 가정보다 떨어지잖아요. 대략 한 10% 정도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 아이들을 조사했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돌이 되기 전에 죽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는 죽어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연구했는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먼저 마음을 터놓고 친분을 쌓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언제냐? 아이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중 10명 중 하나이만 아주 오래전에 들은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클라호마 고등학교에서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학생 10명을 데려다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들었냐? 오늘 아침에요. 어제 저녁에. 어제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잠재력도 높고 성적도 좋고 성품도 안정되고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사랑의 9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 아이의 엄마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아빠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뒷뜰에다가 작은 오두막을 짓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주말에 바쁜 거예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사교 모임 가야 되고
일이 밀리면 회사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중상을 입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아빠에게 남긴 말이 뭐예요? 아빠 이제 오두막은 못 짓겠다는 말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아이들 곁에 있어줘야 돼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셔야 돼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는 뒤에 재밌는 게 많이 있네요. 빨리 하기 싫어서 하나하나 제대로 좀 하고 싶어서 좀 천천히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책을 사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읽으시면 좋은 교훈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앉아서 강의 듣기 힘드시죠? 강의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의자가 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요,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걸 내 안에 하나의 부모 교육에 대한 나의 자아로 만들면 이런 7가지 중요한 원리와 지식과 테크닉을 내 자아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내가 테크닉이 나와요. 그 정도까지 돼야 좋은 부모가 돼요.